YTN이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40번 넘게 등장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보다 더 많이 언급된 건데 공소장에 나타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을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141번 나옵니다. 124차례 언급된 김 전 장관보다 더 자주 등장한 건데 이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과 같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 발표까지 윤 대통령의 6시간 행적도 촘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대응 방향을 지시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겐 국회 자금 차단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넘깁니다. 10여 분 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에겐 전화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합니다. 밤 11시 반쯤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하고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건 포고령 위반,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부터 체포하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시점에도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습니다. 국회 봉쇄를 맡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들쳐업어 나오라고 하거나 이어서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서 30분 넘게 논의를 이어갔는데 그 뒤로 3시간이 더 지나서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새벽 2시 13분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6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13명 모두가 합의해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계엄 핵심 관계자들은 종북 주사파가 암약하고 있다거나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계엄을 정당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실제 무장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탄만 5만 발 넘게 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언론계와 노동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며 비상조치의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도 종북 좌파들을 그냥 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계엄 핵심 역할을 했던 군 장성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려는 것처럼 부대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부대원들에게 작전 이유를 설명했고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은 대규모 탈북 징후를 언급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행한 계엄의 총구는 우리 국민과 국회를 향해 겨눠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계엄군들은 계엄 과정에서 실탄 5만 7천여 발은 물론 섬광 포금 수류탄과 엽총용 산탄, 슬러그탄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하겠다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전히 계엄군들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윤 대통령 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은 이번 계엄에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이 동원됐다고 집계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단계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과 함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시간 반 넘는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재집행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영장 시한이 오는 월요일까지인 만큼 일요일이나 월요일 중 전격적으로 재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시도 때처럼 경호처가 수백 명을 동원해 막아선다면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요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응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조사 없이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재집행에만 무게가 실리는 건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도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구인에 응할지 미지수라는 건 걸림돌입니다. 재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 만큼 공수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조본은 어제 경찰 기동대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등 질서 유지 업무만 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된 다음 날 여야는 주말에도 나란히 비상의원 총회를 소집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야 모두 공수처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무리한 영장 집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재집행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불법적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과시하려는 속내 아니냐며 정치적 행태를 멈추고 당장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경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건 하극상이라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초법적 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논리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수처 비판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사법질서 수호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자칫 극단적 정치 세력으로 비추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즉시 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계,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선 제2의 내란이라며 내란 사병을 자초한 책임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연 기자회견에선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며 주말에도 총력전에 나섰는데 체포영장 시한까지 정치권의 긴장감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관저로 향하는 길목은 완전히 차단됐는데 근처에서는 한층 거세진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관저 일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 버스가 이중으로 늘어서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가로막았고 곳곳에 경찰관들이 배치돼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도 나란히 벌어졌습니다. 밤샘 시위를 이어간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경호처가 즉각 관저 문을 열고 공조수사본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체포가 불발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경호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관저 앞까지 행진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참가자들은 제한이 부당하다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전 차선을 점거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는 보수단체가 윤 대통령 지지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 자리에 직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호 수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문제고. 양측은 간간히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은 차벽과 울타리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 관저 일대 긴장감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윤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이 메시지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며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생중계 유튜브로 집회를 지켜본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감사와 안타까움도 전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철야 집회를 이어가는 지지자들에게 자필 사인이 담긴 메시지를 종이로 인쇄해 인편으로 전달한 겁니다. 앞서 담화로 국민 전체를 향해 메시지를 낸 것과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뒤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낸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같은 소통 방식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층이 결집해 막아주길 바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탄핵 심판과 수사에 속도가 붙었던 점을 경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신구속을 피해 공수처의 수사 속도는 최대한 늦추고 탄핵 심판에 집중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법적 대응 논리를 정비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전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계를 노출한 현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서로 다른 셈법 속에 여야는 거듭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로들이 화두에 올린 건 개헌 문제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온 국민이 깨달은 만큼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제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헌과 함께 하는, 그래서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는 좋은 찬스가 아닐까. 개헌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지금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도 그냥 하는데, 이 같은 기류는 현역 정치인들 사이로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새해 메시지에도 개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개헌 자문위를 구성했고 경제, 노동, 민생단체를 두루 만나며 사회적 대화를 위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탄핵 정국에서 비교적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한 발 빠르게 개헌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받는 현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또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거로 밝혀진 권력 구조인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해 초부터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다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개헌에 열쇠를 쥔 민주당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보단 첫째도 둘째도 탄핵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란 주장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탄핵 지연 가능성과 이슈 분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개헌의 개짜라도 꺼내는 쪽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날선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고 8인 체제를 꾸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에 다다를수록 개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란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를 이번엔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정치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인데, 실제로 개헌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이 개헌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제주항 공격의 참사 희생자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습된 유해 DNA를 감식한 결과 모두 신원이 확인되면서 가족에게 인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체 꼬리 부분에서 나온 유류품도 곧 가족에게 돌아갈 계획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그나마 비행기 형태가 남아있는 꼬리 부분을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혹시나 아직 찾지 못한 유해나 유류품이 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객기 꼬리가 있던 자리에서는 집중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수습한 유해 신원까지 모두 확인되면서 희생자 수습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장례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유가족 전원에 대한 시신 인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유가족마다 경찰을 배치해 서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시신 염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염습을 하고 가신 분들은 미리 염습을 준비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염습을 이제 10분들을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한 분당 최소 한 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올렸던 기체 꼬리 아래에서는 유류품 140여 점이 발견돼 주인을 찾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유류품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주일간 모든 유가족이 볼 수 있게 한 뒤 돌려줄 계획입니다.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은 10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가족분들이 7일간 확인 후에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해 수습이 마무리되고 엔진과 착륙 장치에 대한 수습까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 엔진을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틀 전 사고기 엔진 1기에 이어 어제 오후 3시쯤 나머지 엔진을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장에 남은 꼬리 날개와 랜딩 기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또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 장치의 녹취록 작성도 마쳤고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내일 미국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국토부가 스스로 조사위를 구성했고 전현직 국토부 관료가 조사위원 등에 참여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이해관계자는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유족과 생존자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진상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그것이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데도 약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유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혔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언론이나 SNS 등으로 사고를 접한 시민들 역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이런 국가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2년 이태원 참사입니다. 안타깝게 두 사건 모두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이 늦어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유가족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 회복을 더디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재난 정신건강 전문가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트라우마 회복의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거니까 사실 그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런 사고와 관련된 어떤 이런 설명에 있어서 그걸 도저히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진상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유족과 생존자 등 재난 당사자가 충격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국민의 트라우마도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도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큰 하도 철새 도래지입니다. 이곳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반경 13km 이내에는 이런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등 6만 마리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철새 도래지들은 항공기 운항 방향에 있습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 가능성은 공항과 가까운 고도 152m 이하에서는 71%, 이착륙이 시도되는 고도 457m 미만은 83%에 이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한 기관도 조류 충돌 위험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보다 최대 5배 가까이 높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도 준비 당시에 그 조류 충돌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 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데 실효적인 조류 충돌 위험성 해소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처럼 항공기에 새가 충돌하는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새 움직임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레이더의 보급과 함께 새 이동 시각까지 반영한 데이터 활용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들의 이동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공항 12km 반경 내 조류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레이더로 야간에도 방향과 속도, 고도까지 추적해
조종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공항에서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서산 공군 부대에서만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지별로 약 10건에서 20건 정도의 조류 충돌이 발생하고 합니다. 하지만 서산 공군기지에는 타 기지에 비해서 조류가 수만 배, 적어도 동계에는 30만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는 조류 충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전국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이착륙 직전 새때 유물을 확인하는 정도의 열화상 카메라만 김포, 김해공항 등 3곳에 있습니다. 새들이 주로 움직이는 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 오전 8시와 9시에 사고가 몰려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시간도 오전 9시 3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조류의 경우에서는 주로 일출 전후해서 그리고 일몰 직전 그리고 전후에 활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류의 이동 시각과 사고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데이터가 절대 부족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조류 충돌 사고 623건도 발생 시각은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수도권으로 눈이 시작되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어서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눈이 그친 뒤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지금 가장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가요? 네, 지금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입니다. 또 서울과 그 밖의 경기 내륙, 또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점차 강해지는 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아직은 눈구름이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 등 북쪽으로 치우쳐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인천 강화와 파주, 또 강원도 화천 지역에는 5cm 이상의 눈이 내려서 쌓여 있고 서울 지역에는 0.2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은 오전 중에 내륙으로 더 확대하면서 조금씩 강해지겠고 일부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시간당 1에서 3cm 정도의 다소 강한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무겁고 습한 성질의 습설로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서울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살얼음이나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눈이 그친 뒤 주 중반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눈이 그친 뒤 주 중반에는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른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5도 이상 더 낮은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매서운 한파 속에 호남 지방에는 또 한 차례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무겁고 습한 눈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눈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에서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불씨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울산 지역도 12월 이후 독감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아침부터 몰려든 환자들로 대기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도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이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입니다. 나 목이 아픈데 기침이 계속 나오고 열이 나서 그런지 머리도 계속 아프고. 이같이 심상치 않은 유행세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즉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최근 5주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12월 3주차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31.3명에 달합니다. 울산 지역의 독감 의심 증상 환자 역시 12월 들어 2배가량 급증하며 1000명당 11.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면 독감 환자 수가 줄어든 편이지만 예년처럼 독감 유행이 1월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환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고열과 근육통이 특징적이고요.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독감 검사를 받으시고 독감 감염 증상이 발생하고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일주일이면 회복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은 특히 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 시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2명이 탄 낚싯배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낚시 장소로 가던 배가 암초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물이 차면서 가라앉고 있는 낚싯배에서 필사의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구명환 2개를 몸에 끼고 있던 낚시 동호인이 올라오려 하지만 이내 미끄러지고 맙니다. 배대! 앞으로 배대! 앞서 가는 자! 그 사람 어떻게 나요? 신안 가거도 앞바다에서 22명이 타고 있던 9.7톤짜리 낚싯배 사고가 난 것은 오전 10시 25분쯤. 이 사고로 인천과 경기도 안산에서 온 낚시 동호 회원 3명이 숨졌습니다. 또 2명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명이 승선, 3명 사망, 그다음에 2명 저체온증을 호소해서 헬기로 이송, 17명 총 그다음 이상 없이 구조해. 선원 2명의 낚싯배는 동호인 20명을 태우고 진도 서망항을 떠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가다가 암초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초에 부딪히니까 잡혀되니까 아무래도 배에 손상이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전복될 것 같은데 파도가 있으니까. 사고 해역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까지 높게 일고 있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장사동 종로 3가역 인근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났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에 맞서 바이든이 미리 각종 행정명령 등을 발령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석유와 가스 시출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퇴임 전에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시추 금지를 지정하는 권한만 있고 철회 권한은 없어 후임자가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취임 1기 때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연안 시추 금지를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단을 시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추가하며 퇴임 전 마지막 힘보태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취임식 때 백악관 등의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리게 된 것을 놓고도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카터로부터 품위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 Jimmy Carter is an example of is just simple decency. Simple decency. And I think that's what the rest of the world looks to America for.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에 맞서 바이든이 대못 받기에 나서면서 둘의 대결은 대선 이후 연장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 사이 관계는 소원해졌는데요. 그러는 사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지만 복잡한 국내 정세가 변수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을 노동신문 1면에 크게 보도했습니다. 여느 해 같으면 해외 정상들 연하장을 모아서 보도했지만 이번에는 부쩍 가까워진 북러 관계를 강조하듯 푸틴 연하장만 특별히 따로 보도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새로운 질적 수준에 올라섰다며 돈독해진 사이를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북러 관계가 갈수록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반면 지난해까지 푸틴보다 앞에 소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하장은 이번에는 다른 해외 정상들 연하장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북러 관계가 한창 가까워지던 지난해 말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방문 비자 면제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한한령으로 꽁꽁 얼어붙은 한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분명한 관계 개선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우리 정부도 곧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험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10년 넘게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다만 비상계엄과 대통령에 이은 국무총리 탄핵으로 어수선한 국내 정세 탓에 모처럼 찾아온 한중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만나 한층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조사가 만든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입니다. 교육과 의료,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Can you tell me an interesting fact? 질문을 던지자 Did you know that honey never spoils? 재치 있게 답변합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몸짓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로봇 안에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ultiple stories out there of people who are creating relationships with AI-generated personalities. And that's with no robot. So I feel like the thing that's missing is that physical representation of that digital personality.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로봇과 한층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제조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Lonely people crave connection, and you don't always get that type of, fruition of that craving through a screen.
And I think this will allow a conduit for that kind of interaction with technology. 최신형 인공지능 기술을 장착한 이 로봇은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기술 박람회 CES 2025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10달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병력을 숨기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 65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막 흥분이 이르더니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바닥에 막 나뒹굴고 있고. 목격자들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A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까지 10달간은 가족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거나 치매약을 추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없던 A씨는 2022년 9월 정상적으로 일종 보통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운전이 가능하단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적성검사 등을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병력을 숨긴 채 적성검사를 받으면 교통당국이 사실상 치매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운전 부적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의 치매인지 선별 검사 역시 75세 이상 운전자만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사고 우려가 큰 이들의 수시 적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운전이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또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4만 7천여 명이고 65세 이상 치매 발병률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노령의 치매 운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들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시장에서 유통하는 농산물 등의 작업을 맡기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일하는 바퍼 복지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전통 시장에 있는 한 점포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공산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어르신은 40여 명으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바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일하면 충청북도와 일을 맡긴 상인이나 업체에서 낸 돈을 합해 1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소일거리가 없던 어르신들에게는 이 복지 사업이 반갑기만 합니다. 여기에 충청북도가 임금을 보태주고 상품권은 대부분 시장에서 사용하다 보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70명까지 오시지만은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자존감도 높으시고 또 여기 와서 상품권도 받아가시고 하면서 그 상품권으로 식사도 하시고 또 전통시장 가서 장도 보시고. 일하는 바퍼 사업은 지난해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산적 복지 사업. 지난해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 46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어르신 1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농산물 손질이나 포장작업, 공산품 조립 작업 등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하루 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해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는 10,000명이 일하는 그런 체제가 돼서 확실한 이 성과와
또 이 시스템이 검증이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바포가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동화책을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을 소개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체험하는 전시와 유명 작가 백희나의 동화책을 옮긴 무대를 이광현 기자가 전합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만 듣던 커다란 동화책 그림 앞에서 가족 사진을 남깁니다. 아이들은 그림책 밖으로 튀어나온 주인공들과 교감하고 어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동화책을 펼쳐놓고 평소 들여다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어른들 전시들은 아이들이 참여하기가 좀 힘든데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를 이렇게 열었다고 해서 좀 한편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와서 좋았어요. 그림책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이번 전시는 낮게 그림을 걸어 아이들 눈높이를 배려했습니다. 읽은 책도 있고 제가 읽은 책도 있어서 다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본 책도 있어가지고 더 재미있고 다음번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또 와서 보고 싶었어요. 최숙희 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작가들의 그림책들을 초대형 미디어 아트와 몰입형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알사탕과 구름빵으로 잘 알려진 유명 작가 백희나가 쓴 그림책도 무대로 재현돼 동심을 자극합니다. 주인공 덕지와 선녀 할머니가 오래된 목욕탕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마법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지난 2021년 7월 개막한 이후 2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다녀간 이 뮤지컬은 지난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 신설된 아동 가족 뮤지컬상을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은 절기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새벽부터 강한 눈이 이어지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눈구름은 오전 사이 내륙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간, 경기 북부와 남동부에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영서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습하고 강한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2도, 대구는 영하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5도, 대전이 7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